한양 북촌 북악산 자락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자 아래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저는 그 암자에 머물고 있던 행자승이었죠. 매일 아침 탁발을 나가며 저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의 무게에 지친 분들에게 전하는 작은 위로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서방은 유독 제 눈에 띄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흙먼지 뒤집어 쓴 얼굴. 하지만 그의 손은 언제나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죠. 박서방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품팔이를 나갔고 해가 완전히 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죠. 봄에는 남의 집 논밭을 갈았고 여름에는 짐꾼 노릇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추수를 도왔고 겨울에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땔감을 날랐죠.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박서방의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초가집은 비만 오면 샜고 그가 입은 옷은 기운 자국이 지도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탁발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박서방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당 쭈그리고 앉아 다 낡아빠진 칡에 작대기를 깎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속은 아직 단단하거든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재주가 제법 좋았습니다. 그는 부러진 지게뿐만 아니라 해진 멍석도 다시 엮었었고 이 빠진 호미도 불에 달고 다시 두드려 썼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채 멈춰선 수레바퀴처럼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박서방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물건들을 주워오곤 했습니다. 살이 부러진 바구니, 끈 떨어진 집신, 그리고 굴러다니는 나무 토막들. 그것들을 고쳐서 쓰거나 부품을 뜯어내 다른 것을 수리하는 데 사용했죠. 저 사람 또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오는구먼. 그러게 말이야. 궁상도 저런 궁상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보았습니다. 박서방은 물건의 숨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물건에서 아직 붙어있는 미약한 숨결을 찾아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그는 여전히 가난할까요? 왜 그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일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암자에서 참선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서방은 물건의 가치는 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가치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그저 남의 집 일이나 해주는 부속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던 어느 날 박서방이 끙끙대며 무언가를 끌고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산 중턱, 쓰레기를 버리는 구덩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끌고 온 것은 다 부서진 수레였습니다. 바퀴 하나는 쪼개져 나갔고 축은 내려앉았으며 짐을 싣는 판자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보살님, 제가 부르자 박서방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스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시는 겁니까? 박서방은 땀을 닦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장터의 상인 영감님이 쓰던 건데 새 수레를 사면서 저보고 버려달라더군요. 제가 좀 고쳐서 써볼까 했는데 그는 수레의 부러진 바퀴를 발로 툭 찼습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나무는 사갔고 축은 휘어서
땔감으로나 써야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처럼 이제 쓸모가 다한 놈이지요. 저는 그 망가진 수레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쓸모없다. 고 하셨습니까? 예. 보살님, 이것이 정말 못 쓰게 된 겁니까? 박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수레에 뼈대인 참나무 프레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이 뼈대는 참나무라 아직 짱짱합니다. 바퀴살이 나가고 축이 닳아서 그렇지 뼈대만은 멀쩡하죠. 바퀴만 새로 달면 굴러가긴 할 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죽은 수레가 아니라 그저 다리를 다친 수레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천천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세상에 진짜 망가진 물건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그야 많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는 박서방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것은 수레 전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퀴라는 부품 하나, 축이라는 중심 하나가 어긋났기 때문이죠. 그것만 바로잡으면 이 수레는 다시 쌀가마니를 싣고 천리를 갈 수 있습니다. 박서방은 말없이 수레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살님은 이런 것들을 고칠 줄 아는 손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만 누가 이런 고물 수레를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살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세상에는 짐을 날라야 하는데 수레가 없어 등짐을 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새 수레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보살님이 이 수레를 고쳐 그들에게 내민다면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박서방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무지렁이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보살님은 스스로를 고장난 수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마음뼈대는 저 참나무처럼 튼튼합니다. 단지 자신감이라는 바퀴살 하나가 부러졌을 뿐입니다. 그 바퀴살 한번 끼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박서방은 한참을 수레 뼈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바퀴를 만들려면 좋은 나무도 사야 하고 쇠퇴도 둘러야 하는데 해보지 않고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품속에서 시주받은 돈 몇 냥을 꺼내 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재료를 사보십시오.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박서방은 화들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절 돈을 제가 어찌 씁니까? 천벌 받습니다. 이 돈은 중생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받은 것입니다. 죽어가는 수레를 살려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구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칠 후 장터 철물전 앞에서 박서방을 만났습니다. 그는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와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퀴 테두리는 이것보다 더 두꺼워야 해요. 그래야 짐을 많이 실어도 버티지. 그의 눈빛은 예전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날부터 집마당에 수레를 가져다 놓고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레바퀴를 만드는 일은 그릇을 잇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완벽한 원을 만들어야 했고 중심축의 균형을 맞춰야 했으니까요. 사흘 만에 찾아갔을 때 그는 톱밥을 뒤집어 쓴 채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바퀴는 찌그러진 달걀 모양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스님. 굴려보니 덜커덩거려서 짐을 실으면 다 쏟아지겠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찌그러진 바퀴를 보았습니다. 보살님,
왜 찌그러졌을까요? 나무를 잇다 보니 각도가 조금씩 틀어졌나 봅니다. 제 실력이 역시 부족합니다. 보살님, 수레바퀴는 30개의 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여야 돌아갑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겉도 흔들리는 법이죠. 중심이요? 예. 마음이 급해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중심을 놓친 건 아닙니까? 나무의 결을 따라 천천히 중심을 잡고 다시 깎아 보십시오. 박서방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심, 중심이라. 그는 다시 대패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나무와 대화하듯이 깎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서방이 암자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스님, 스님,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습니다. 굴러갑니다. 아주 매끄럽게 굴러갑니다. 저는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당에는 5칠까지 깨끗하게 마친 수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수레에 쌀 2가마니 무게의 돌을 싣고 끌어 보였습니다. 스르르릉 마이너스 바퀴는 덜컹거림 없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훌륭합니다. 새 것보다 더 튼튼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장터의 짐꾼 김 씨에게 보여줬더니 당장 사고 싶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파셨습니까? 예. 오늘 저녁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무려 10단량을 받기로 했습니다. 10단량이면 박서방이 2달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방의 집 마당은 수레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수레, 바퀴, 축을 모았습니다. 이건 바퀴살만 갈면 돼. 이건 손잡이만 새로 달면 멀쩡해. 그는 이제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건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장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이 돈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서방의 어깨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제가 짐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얹혀가는 무거운 짐이라고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 제가 수레였습니다. 남의 짐을 덜어주고 세상을 움직이는 수레요. 이제야 제 바퀴가 굴러가는 기분입니다. 소문은 발보다 빠르고 수레바퀴보다 멀리 굴러가는 법입니다. 박서방네 가면 죽은 수레도 살려낸대. 새 수레보다 훨씬 싸고 튼튼하다던데?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양의 객주상인가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그 박서방인가? 내 물건을 나르는 수레가 100대가 넘는데 자꾸 고장이 나서 골치야. 자네가 맡아서 관리해 줄 수 있겠나?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이제 품팔이꾼이 아니라 객주의 운송수단을 책임지는 수레 대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낡은 유모차 같은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나무를 캐서 시장에 파는 분이었죠. 박서방, 바퀴가 빠져서 도저히 끌 수가 없어. 돈은 나무를 팔면 줄 텐데. 박서방은 말없이 수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튼튼한 참나무로 바퀴를 새로 깎고 기름칠까지 해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 돈은 됐습니다. 대신 이 수레로 나물 많이 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할머니는 박서방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서방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수레바퀴에 기름을 칠하면 소리 없이 잘 굴러가듯 사람 사는 세상에도 인심이라는 기름을 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뻑뻑하지 않게 돌아가지요. 일이 많아지자 박서방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사고뭉치였던 김돌쇠라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힘은 장사지만 쓸 곳이 없어 매일 싸움질이나 하던 녀석이었죠. 서방님, 저도 기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밥값 좀 하고 살고 싶습니다. 박서방은 돌쇠에 굳은 살 박인 주먹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레를 고치려면 힘만 있어선 안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균형을 볼 줄 알아야 해. 내 성질머리로 할 수 있겠느냐?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람 구실 좀 하고 싶습니다. 박서방은 돌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서방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쇠에게 해주었습니다. 돌쇠야 나무를 타순탄하기만 하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객주가 맡긴 귀한 도자기 운송 수레가 이동 중에 바퀴가 빠져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도자기는 깨졌고 객주는 노발대발하며 박서방을 찾아왔습니다. 자네를 믿고 맡겼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당장 물어내. 박서방은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갚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고가 난 수레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바퀴축에 누군가 일부러 손을 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박서방을 시기한 다른 수리공의 짓이었을 수도 혹은 단순한 불량 부품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마지막 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는 집을 팔아서라도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 마라. 내 마음이 비뚤어지면 톱질도 비뚤어지는 법이다. 박서방이 집을 내놓았다는 소문이 돌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나물 파는 할머니, 박서방이 고쳐준 수레로 장사를 시작한 생선장수, 그의 수레로 이사를 했던 이웃들. 그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박서방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빌려주는 거요. 나중에 갚아요. 서방님 덕분에 먹고 살게 됐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나? 객주도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은 처음 보았으니까요. 객주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보다 돈을 잃는 게 낫지. 배상은 천천히 하게. 대신 앞으로 내 수레는 더 꼼꼼히 봐줘야 하네. 박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서방의 집은 이제 번듯한 간판을 달았습니다. 마당에는 제자 돌쇠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어 찾아온 젊은이 서너 명이 함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레뿐만 아니라 쟁기, 가마, 심지어 아이들의 장난감 수레까지 세상의 모든 굴러가는 것들이 박서방의 손을 거쳐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술자가 아니라 마을의 어른이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탁발을 마치고 박서방의 수리관에 들렀습니다. 그는 갓 만든 수레바퀴를 햇살에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둥근 원이 완벽했습니다. 보살님, 이제 부자가 되셨습니다. 제 말에 박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레를 고치면서 세상 이치를 배웁니다. 어떤 이치입니까? 수레바퀴는 둥글어야 잘 굴러갑니다. 모난 곳이 있으면 덜컹거리고 짐을 실으면 부서지지요. 사람 마음도 똑같더군요. 욕심으로 뭐가 나면 삶이 덜컹거리고 남을 미워하면 결국 재축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는 굴러가는 바퀴를 가리켰습니다. 혼자서는 못 갑니다.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크기가 같아야 하고 속도를 맞춰야 앞으로 갑니다. 저 혼자 잘 살겠다고 앞서가면 제자리만 맴돌 뿐이지요. 이웃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속도를 맞추니 이제야 멀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장하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살님,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저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한때 깨진 그릇 조각을 붙이며 한숨 쉬던 박서방. 그는 버려진 수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 수레를 고치며 자신의 인생도 고쳐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바퀴가 빠진 수레처럼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짐이 너무 무거워 축이 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깎아내고 다시 조이고 기름칠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고쳐 쓸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수레니까요. 지금까지 북촌 암자의 행자승이 전해드린 박서방의 수레 이야기였습니다.